안녕하세요. 파이팅 홍동 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학계로 스피드 암기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부동산 경제론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론 10% 비중으로 4문제가량 출제되는 부동산 강론 중 시장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광범위하고 숙제해야 될 이론들도 많지만 학자 이름과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 키워드 중심으로 재미있게 암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부동산 시장론 4문제는 반드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론의 주요 키워드를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에 관련된 문제, 부동산 시장 중 주택시장과 하향여가냐 상향여가냐 주택의 여가과정,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강성 효율적이냐 약성 효율적이냐 아니면 중강성 효율적이냐 또는 할당 효율적이냐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정보 공개의 범위와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입지 이론들, 주거, 상업, 공업 입지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을 누가 주장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매칭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 이론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 구조 이론 혹은 도시구조론인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중심 업무지구부터 점이지대 혹은 천이지대, 근로자 주거지대, 고급주택지, 통근자지대 등으로 확대되는 도시의 외연적 확대 과정을 설명하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요건 주택토지 이용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쐐기 형태로 교통망을 축으로 경공업지대와 저급, 중급, 고급주택지가 선형 구조로 나타난다. 요런 이론, 요 둘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고 마지막으로 이 임대료, 이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데 관련된 이론이 지대 이론인데 대표적으로 3가지 이론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차리차리, 차액지대설은 리카도가 주장했고요. 입 튀어나온 튀넨, 입지교차지대설은 튀넨이 주장했고, 절마가 주장한 거 있죠? 절대지대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습니다. 차액지대설, 차리차리, 리카도, 입지교차지대설, 입 튀어나온 튀넨, 절마가 주장한 절대지대설, 마르크스까지 지대이론까지 보면 오늘 배울 부동산 시장론의 4문제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인데요. 대표적인 유형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양과 질이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균등 혹은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인 구역을 말한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과 상품의 비표준성, 시장의 비조직성, 그리고 국지성, 매매기간의 장기화와 수급 조절의 한계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처럼 정가를 매겨서 마트에 진열한 게 아니죠.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상품이 하나하나 모두 다르다. 비표준성을 가지고 있고 시장 자체가 비조직적입니다. 여기저기 지역별로 산재에 있는 국지성을 띠고 있고 매매하려고 해도 바로 돈 주고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반 재화는 다르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혹은 분양계약을 했을 때는 2, 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시일에 뚝딱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급 조절의 한계의 특성을 나타낸다.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맞죠? 부동산 시장은 누구나 투자 정보나 개발 정보 혹은 현재의 그 물건의 지역적인 국지성이나 개별성에 의해서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5천만 원이 적정해 보이고 누구한테는 2억이 적정해 볼 수도 있다. 즉 가격 형성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정가라는 게 없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든 아니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이다. 자, 요건 이따가 배울 텐데요. 요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얼마나 공개돼 있느냐, 시장에 공표된 정보를 기준으로 강성, 중강성, 약성으로 구분됩니다. 시장 정보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까지 모두 반영돼서 요 보기처럼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정보를 3가지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정보 혹은 내부 정보 이렇게 나눴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반영돼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 과거와 현재만 반영돼 있다. 그랬을 때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과거 가치만 반영돼 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요건 이따가 효율적 시장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공표된 것이든 아니든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돼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진다. 자,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있을 때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 곡선의 우측 이동이죠. 이렇게 될 거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졌다. 탄력성은 작을수록 꼿꼿하게 섭니다. 따라서 요 기존 수요 곡선보다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수요 곡선을 다시 그려주면 기존에는 균형 가격이 요만큼 하락하지만 다시 그린 그래프에서는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에서 만나니까 하락폭이 커졌죠. 따라서 오름보기가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이 커진다. 딱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부터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유통망 형성이 곤란하다. 맞죠?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트럭에 실어서 새벽 배송할 수 없다. 요건 부동산의 국지성과 관련 지을 수 있고요.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맞죠? 부동산은 대부분 억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소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지 자금 조달 가능성에 의해서 혹은 신용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의 시장 참여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보기예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보기로 체크하십니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시장은 이질적 재화로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된 불완전한 시장인 반면에 주택 서비스 관점에서는 동질적인 재화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주택시장 분석이 가능하다. 자, 물리적으로는 주택 하나하나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물 일가의 법칙이 배제된 불완전한 시장인 반면에 주거용으로 서비스된다. 이런 주택 서비스 관점에서는 모두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동질하니까 동질적 재화로 완전 경쟁을 전제로 주택시장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불완전한 시장, 완전한 시장, 요건 경쟁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독점 시장 같이 경쟁이 부족한 시장을 말하고,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일한 재화로 서비스를 하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장을 말한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이질적 재화, 불완전한 시장, 주택 서비스 관점에서 동질적 재화, 완전 경쟁을 전제로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는 정보 제공, 자원 분배, 양과 질 조정, 교화 및 가격 창조 기능 모두 포함됩니다. 정보 제공, 자원 분배, 양과 질 조정, 교화 및 가격 창조 기능, 이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해당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취득세나 복비, 이런 거래 비용도 많이 들죠. 그리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역성, 한번 어떤 용도로 부동산을 짓고 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운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만큼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당연히 맞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 습득에는 보통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고,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정보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 비용이 절감된다 하면 X 하셔야 되죠. 부동산 거래 정보 비공개성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보 습득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특정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어떤 특정 정보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이윤,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모두 정상 이윤까지만 획득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상 이윤은 획득 가능하지만 초과 이윤 나오면 X 해야 된다. 어디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 부동산 시장의 수급 조절 어려움은 장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 자, 요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가 틀렸습니다. 부동산의 수급 조절, 즉 뭘 하나 공급하려면 오랜 기간 걸린다는 그러한 사실은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자, 정보 비용의 유무에 따라서 시장의 완전성 여부가 구분된다. 자, 요거 아까 설명드렸죠?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돈을 더 주고 얻을 수 있다. 요런 게 애초에 불가하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을 들여서 특정 정보를 획득해서 초과 이윤 확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 비용 유무에 따라서 시장 완전성 여부 구분할 수 있다. 자, 불완전 경쟁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값싸게 정보를 획득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완전 경쟁에서도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습니다. 이 할당 효율적이라는 게 정보 획득 비용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윤이 같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얘기지, 정보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시장에서도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다. 할당 효율적이라는 말은 정보를 얻을 때 제값을 주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수한 정보를 더 싼 값에 얻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않는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 획득이 안 되죠? 그게 과거 정보든 미래 정보든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X. 강성 효율적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새로운 정보는 공개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자, 이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다는 말은 현재 정보가 됐다는 얘기죠? 현재 정보는 즉시 시장에 반영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 따라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를 이용해서는 정상 이윤만 획득 가능하고 초과 이윤을 획득하려면 남들은 모르는 미래 정보나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습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은 대체 불가능한 재화고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자, 틀렸죠. 공매라는 것은 주식하는 분들은 들어봤을 텐데요. 숏셀링이라고 해서 자기가 현재 주식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현 가격에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팔게 되면 주식은 떨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서 수익을 챙기는 거. 요게 공매도인데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가능한 얘기다.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일 때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맞고요.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자, 맞겠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기능 중에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기능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일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법적인 제한, 공적 제한을 했을 때는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부분 시장별로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 이 말은 부동산의 유형이나 규모, 품질에 따라서 분화돼서 하위 시장이 존재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잃을지 몰라도 각 부분 시장, 서브마켓별로는 시장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어떠한 이용이 최적의 이용인지에 따라서 각 경제 활동별로 지대지불 능력이 차이가 나겠죠? 주거용으로는 임대료가 낮을 수 있지만 여기를 산업용지로 쓰게 되면 훨씬 임대료를 높게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 이런 것들이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한다. 옳은 복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다수 판매자와 다수 수요자, 즉 다수의 참여자가 존재한다. X죠. 부동산의 비공개성과 국지성으로 인해서 소수의 시장 참여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도의 공적 활동의 성향을 띠고 있다. 자, 틀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공적 활동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 간의 혹은 민간에서의 사적 활동의 성향을 띠고 있죠.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절약 시장의 비중이 큰 시장이다. 이것도 맞는데요.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은 즉시 수요와 공급이 매칭될 수 있는 시장이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매매만 가능한 시장이었다면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유량 시장의 비중이 큰 시장이 되겠지만 임대차 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어느 시점에 수요와 공급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절약 시장 비중이 큰 시장이 됩니다. 옳은 복이고 부동산은 국지성으로 인해서 균질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X죠. 국지성 때문에 가격이 다 달라지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아니죠.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하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가격에 맞는 적정한 정보 비용이 모두 지불되었다.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그 여부에 관계없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까지. 다른 말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건 옳은 지문이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 개별성은 상품의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복잡 다양하게 한다. 맞죠?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 어렵고 복잡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현금 및 각종 권리 또는 부동산끼리의 교환이 가능한 교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쉽게 할 수 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자, 옳은 복인데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들어보셨죠? 이 외부 효과 대표적으로 환경 문제가 있겠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마구 만들어내고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사회적 비용들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정한다든지 생산량을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에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사성, 대체성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요 말은 틀렸죠. 부동산의 특성은 유사성이 아니라 이질성, 비대칭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 시장보다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정보 비용 발생. 요것까지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시장 분석을 해본다.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분석은 유용하다 하면 O 하셔야 돼요.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시장 분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완전한 경쟁 상태니까 진입 장벽이 없고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고 대부분 동질품을 거래하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성립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우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게 불가능하다.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과거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정보? 과거 정보 플러스 현재 정보까지 지체 없이 반영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래 정보, 내부 정보까지 모두 반영된 시장이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겠죠. 요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 나온다. 자, 부동산 시장의 행정 규제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의 수요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한다거나 조세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시장 수요 조절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당연하겠죠. 단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 행정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수요 조절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자, 다음은 주택시장과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 기출 유형으로는 주택시장, 주택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혹은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이 주택시장의 특성은 역시나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획일적인 동질한 재화가 아니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개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독점 시장을 포함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완전 경쟁을 전제로 이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주 쉽다, 용이하다 하면 X 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죠. 완전 경쟁을 전제로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분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주택시장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으로도 파악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맞고요. 즉 단기적으로는 저량 개념, 장기적으로는 유량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규제 완화 및 금리 상승은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킨다. 자, 공급 곡선 우측 이동은 공급 증가죠. 따라서 건축 규제 완화되면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 공급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이 줄어듭니다. 자, 규제 완화는 우측 이동이고 금리 상승은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주택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이나 주변 환경 요소 등 외적 요인이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 맞고요.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렵겠죠. 주택시장의 국지성, 개별성 모두 해당하겠죠. 지역적 성향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어렵다. 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재화로 동질성 상품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또한 주택은 공공성으로 인해서 입지 선정에서 사후 관리까지 정부의 개입이 많아서 기업의 창의적 마케팅 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요 보기도 옳은 지문입니다. 주택시장은 상업적으로 자본의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공성으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빈번하게 되고 이로써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창의적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주택의 여과 과정인데요. 여과한다는 것은 걸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주택이 노후화되는 것과 또 낙후된 지역이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다시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주택 여과 현상이란 시간 경과에 따라 주택의 질과 거주 가구의 소득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이동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주거 이동 현상이지 주거 분리 아닙니다. 주택의 여과 과정은 주거 분리와는 다른 의미다. 그래서 주택의 여과 과정은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 여과에서 하향 상향이라고 할 때 이 방향은 주택의 질이 변하는 방향입니다. 사람의 이동이 아니다. 따라서 하향 여과라고 하면 주택이 높은 질에서 낮은 질로 고급 주택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노후화되는 것, 질적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하향 여과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하향 여과라는 것은 주택의 관점에서 고급 주택이 노후화돼서 질적 수준이 하락함에 따라 저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필터링 다운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점을 주택의 관점에서 노후화다 하면 하향 여과고요. 반대로 상향 여과는 올라가는 거니까 주택의 질이 낮은 데서 좋아지는 거죠. 저소득층의 저급 주택지가 수선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질적 수준이 향상돼서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것. 필터링 업이 상향 여과예요. 관점을 주택의 관점에서 상향 여과라고 하면 리모델링 재개발을 의미합니다. 하향 여과라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저소득층 주거지로 가는 건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주택의 관점에서 고급 주택이 노후화되는 게 하향 여과고 상향 여과는 저급 주택이 재개발되는 것. 수선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좋은 주택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질적 수준이 향상된 주택을 고소득층이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게 상향 여과입니다.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공과 빈집이죠. 빈집의 발생은 주거이동과 관계가 깊습니다. 공과 빈집 발생이 주거이동과 관계가 무관하다 하면 틀린다. 그렇죠? 자,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고급주택이 노후화가 되면 여기 살던 고소득층이 떠나게 되겠죠. 그러면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상향 여과 역시 저급주택에서 수선 또는 재개발지가 되면 또 앞으로 철거가 될 거니까 공과 빈집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주거이동과 관계가 깊다. 자, 이러한 하향 여과, 노후화라고 했죠? 요 하향 여과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주택의 여과 과정은 소득 이외의 요건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단기에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은 정책적으로 신축이 금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하향 여과가 일어난다. 자, 보세요.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한다. 그랬을 때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저가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이 부족한 저가주택을 떠나서 소득이 받쳐주는 사람들은 노후된 고가주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향 여과의 전제 조건은 소득 이외 요건 모두 동일. 단기에는 초과 이윤 발생하지만 장기에는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고 일정 수준 이하 주택 정책상으로 신축이 금지되는 조건 하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신규 주택 공급은 오직 하향 여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각 개인은 주어진 소득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하려고 한다. 이것도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을 설명할 때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상향 여과는 일반적으로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이후 가치 상승분보다 큰 경우에 나타난다. 자, 상향 여과 나오면 무조건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린다. 자, 재개발할 때는 이 재개발 이후에 가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재개발에 동의해주겠죠? 따라서 개량 비용이 가치 상승분보다 큰 경우 나타난다 하면 X겠죠. 가치 상승분이 더 클 때 상향 여과가 일어나고 주택의 하향 여과는 하위 계층의 주택이 수선 개량을 통해서 상위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자, 하향 여과는 노후화라고 했어요. 주택이 수선 개량을 통해서 상위 계층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은 하향 여과가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상향 여과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이것도 X다.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일일적인 요소의 침입으로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 토지 이용이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 주택 노후화로 저소득층이 대거 등장했다. 그래서 전체가 고소득 주거지에서 저소득층 주거지로 변해가는 과정도 천이의 예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소득 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주거 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옳은 보기다. 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는 기존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초과 수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저가주택 임대료도 상승한다. 당연한 얘기죠. 수요 증가는 초과 수요 일으키고 임대료 상승한다. 그리고 주택 여가 과정이 원활한 시장에서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겠죠. 주택 여가 과정이 원활하면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주택의 상향 여가는 재개발 이렇게 바꿔놓고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서 상위계층이 유입되면 나타난다. 맞죠? 이게 상향 여가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상향 여가는 리모델링, 재개발, 수선, 개량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고 하향 여가
하향여과는 노후와 주택을 수리하지 않아서 나타난다. 하향여과입니다. 주택 자체의 품질이 이동하는 방향, 그게 상향 하향을 결정한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경계와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정해 외부 효과로 할증되어 거래되고, 맞죠? 고소득층이랑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정해 외부 효과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가격이 비싸게 할증되어 거래되고, 반대로 저소득층 주거지 경계와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좀 할인되어서 싸게 거래된다. 자, 큰 거에 묻어가는 겁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에 경계가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 고소득층 가격 따라가고, 저소득층 주거지에 경계와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 부의 외부 효과로 할인되어 거래된다.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이 제한되는 경우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이 일정하다면 고가주택의 공급은 원래 수준과 같아집니다. 자,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했을 때 만약에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살만한 그런 주택의 공급이 계속 많아지면 하향여과 노후된 고가주택으로 요 소득이 증가한 저소득층이 이동하지 않겠죠? 따라서 고가주택의 공급도 받아줄 수요가 없으니까 원활하지 못하게 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의 신축을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자, 아까 봤던 하향여과의 조건이었죠. 그랬을 때는 저소득층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살만한 저소득층 주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후된 고가주택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시 이 고가주택에 살던 사람들은 새로운 수요층이 돼서 고가주택 공급을 채워주게 됩니다. 따라서 고가주택 공급은 원래 수준과 같아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가주택 신축을 제한하면 저가주택 공급은 저량 공급에 해당합니다.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공급량이 변화해야 이걸 유량으로 볼 텐데, 신축이 제한되면 딱 그 숫자에 머물러 있겠죠. 저가주택 공급은 저량 공급에 해당하지 유량 공급이라고 나오면 X 하셔야 된다. 불량주택 철거 등 정부의 개입이 불량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하면 틀리겠죠. 무조건 불량주택이 됐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한다, 깡패도 아니고요. 그런 무식한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불량주택이 왜 생겨나느냐, 저소득층의 소득 부족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정부가 개입해서 무조건 불량주택 철거해, 요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와서 상향여과가 지속되면, 자, 벌써 틀린 거 아셔야 됩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어떨 때 들어오는 거죠? 노후화 됐을 때 들어오는 거죠. 노후화는 하향여과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사람 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갔으니까, 아, 이거 상향여과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요게 아니라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왔다. 이 고소득층 주거지 자체가 노후화 됐다. 주택의 물리적 측면에서 주택의 질이 고급주택에서 질이 떨어지는 하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향여과가 맞습니다. 자, 하향여과 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간다. 자, 상향여과가 아니라 하향여과 때 고소득층 주거지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향, 하향은 사람의 이동 기준으로 보지 말고 지역 수준의 이동으로 봐야 된다. 주택의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자,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해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면 하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하향여과는 노후화라고 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보수를 했을 때 요 가치 상승분이 이 수리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살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대수선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치 상승분이 크면 아예 싸그리 부수고 다시 짓자 하는 상향여과,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 보기에서처럼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 그랬을 때는 굳이 보수를 하지 않고 그냥 낡아가게 되는, 노후화되는 하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가치 상승을 기준으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작다, 하향여과, 주택 가치가 고치면 더 많이 상승한다. 그랬을 때는 고치고 사는,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하는 상향여과가 발생한다. 자, 하지만 주택의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 반드시 상향여과가 발생한다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주거 분리 현상이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주거 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뿐만 아니라 인접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침입 현상이 일어나고 하향여과가 지속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천이, 승계, 계승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자,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면 침입과 천이가 일어나면서 하향여과가 지속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택시장과 주택의 여과 과정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역시나 우리 시험은 특징이나 설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지문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키워드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정보가 반영되는 관점에서 과거 정보, 현재 정보, 미래 정보까지 어떤 정보까지가 시장 가격에 반영됐냐, 그걸로 효율적 시장의 종류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따라서 이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를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나 지역, 시대에 따라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효율성의 정도가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면 X 하셔야 되고요. 국가나 지역, 시대에 따라 효율적 시장의 유형과 효율성 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이 정보라고 했을 때 딱 세 가지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과거 정보냐, 현재 정보냐, 미래 정보 혹은 내부 정보,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거 정보다 기술적 분석 연결시키고, 자, 현재 공표된 자료, 현재 공표된 정보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이번에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과거는 기술적, 현재는 기본적 분석, 미래는 따로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니다. 과거 기술적, 현재 기본적. 자, 그리고 다른 투자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 이 말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남들보다 좀 싸게 획득했다. 그랬을 때는 이 정상 이윤이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을 얻어야 되겠죠. 남들보다 정보 획득하는데 비용을 좀 적게 줬으니까 초과 이윤이 남는 거예요. 따라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어디까지 반영돼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개로 할당 효율적 시장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먼저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앞서도 설명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어서 특정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게 불가능하다. 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모든 사람이 미래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신들이 사는 세상이죠. 따라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완전 경쟁 시장에는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 요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까지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가 공표와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서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죠. 현재 기본, 현재 기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까지만 획득 가능합니다. 왜냐? 현재 정보도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정보라는 얘기죠. 하지만 미래 정보 가지고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정보를 살려면 적정 수준의 정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조금 값싸게 혹은 공짜로 이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초과 이윤 획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정보로 초과 이윤 획득 가능한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 이윤 획득이 불가능하죠. 기본적 분석으로는 현재 정보까지만 얻을 수 있으니까 정상 이윤 획득 가능합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까지만, 과거 정보만 현재 시장 가치에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현재 정보 역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현재 정보 및 미래 정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초과 이윤 획득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정보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죠. 과거 기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초과 이윤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정상 이윤까지는 획득할 수 있다. 그런 말로 바꿔낼 수 있어요. 자, 예상 기출지문 보면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맞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렸죠? 과거 자료 분석해서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지만 초과 이윤 획득 불가능합니다. 왜?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에 모두 반영돼 있다.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 가지고 초과 이윤 획득 가능한 게 약성 효율적 시장.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통하더라도 기본적 분석은 현재 분석이니까 당연히 초과 이윤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보기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 X.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맞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 모두 반영돼 있어서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요. 정상 이윤은 가능하다.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가치에 반영돼서 초과 이윤 획득 불가능한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다. 이미 틀렸죠. 중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에 대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다. X.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 현재 분석이죠. 현재 분석,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까지만 획득 가능합니다. 초과 이윤 획득 못한다. 자, 정보의 공표와 동시에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요 말은 현재라는 말이 빠졌지만 공표와 동시에라는 말이 현재를 의미하죠. 시장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 및 내부 정보, 미래 정보죠. 현재 정보 및 내부 정보 활용해서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다. 자, 맞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과거 정보로는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없지만 현재 정보 및 내부 정보로는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요 말은 잘 할당돼 있다.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할당되어 있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와 돈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당하게 지불돼야 될 그 정보 비용값, 이 기회 비용보다 값싸게 우수한 정보를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 정보가 이미 모두 공개돼 있어서 초과 이윤 획득할 수 없는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정보가 모두 오픈돼 있는 거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어서 누구나 비용을 들이면 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남들과 비교해서 더 싸게는 획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획득할 수 없으면 초과 이윤이 남지 않겠죠. 돈 되는 정보를 맨입으로 거저먹는 경우가 없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 따라서 정보의 획득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경우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점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거나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위에서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누구는 정보를 구하기 쉽고 누구는 아직까지 정보가 없는 그런 불안정 경쟁 시장이 있다고 해도 할당 효율적이라면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를 비용만 주면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애초에 그 정보를 공짜로 구했을 리는 없으니까 합당한 정보 비용을 줬을 테니까 나중에 최종 이윤을 계산해보면 그건 초과 이윤이 남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시장이 완전한 시장이냐 불완전 시장이냐 완전 불완전을 떠나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할당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기 때문에 누구도 싸게 정보를 획득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는 시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 독점 시장도 독점을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경우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공급자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도 사실 그 사람이 정보를 싸게 사서 초과 이윤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초과 이윤이 획득 불가능한 경우 이를 패배한 시장으로 본다. 자, 이건 틀렸는데요. 자,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것은 초과 이윤을 얻는 투자자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초과 이윤이 획득 불가능한 경우인데 패배한 시장으로 본다? 틀렸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다른 투자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가정을 한다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겠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 수집을 위한 기회 비용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 획득이 불가능한 시장인데 만약에 다른 투자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불안정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아까 독점 시장,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 하나죠.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완전 불안정 경쟁을 떠나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 시장, 그런 시장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정 경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되는 것 불가능하다. X. 자, 다음은 우리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는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문제.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꼭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역세권 A 토지가 있을 때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40%, 역사가 만약에 들어서면 이 땅은 8억 8천만 원이 되고 들어서지 않으면은 6억 6천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일 때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자, 정보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정보가 사실일 때, 즉 확실시 됐을 때 그때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할 때의 현재 가치, 요걸 빼주면 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먼저 확실했을 때의 현재 가치를 보면 이 토지에 신역사가 들어섰을 때죠. 들어서면 8억 8천만 원이 되는데 요건 미래 가치니까 요걸 현재로 옮겨와야 되겠죠. 우리가 현재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두면 10%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 내년에 이 돈을 찾으면 1억에 10% 더해서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1억 1천만 원인 미래의 가치는 현재로 봤을 때는 1억인 거예요. 따라서 요 이자 부분이 요구 수익률이고 요 1.1억이 이 8억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요렇게 거꾸로 1.1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해요. 할인이라고 하고 요 비율 10%를 할인율이라고 한다. 따라서 1.1억이 1억이 될 때는 1억에서 110%를 곱해서 1.1억이 됐으니까 반대로 1.1억에서 1억이 될 때는 110%로 나누면 되겠죠. 110%는 1.1이니까 1.1로 나누면은 요게 1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 더하기 할인율로 요 8.8억을 나눠주면 역사가 들어섰을 때 요 정보가 당첨됐을 때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면 8억 8천을 1.1억으로 나눠서 8억이 현재 가치가 됩니다. 어떨 때? 성공했을 때 확실시의 현재 가치고 여기에서 불확실시의 현재 가치를 빼줘야 되겠죠. 자, 불확실시의 현재 가치는 요 역사가 들어서지 않으면은 6억 6천만 원인데 들어설 가능성이 40%,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이 60%겠죠. 따라서 들어섰을 때의 가격 8억 8천만 원의 40%에다가 들어서지 않았을 때의 가격 6억 6천만 원 곱하기 60% 해서 그 둘을 더해주면 이 불확실했을 때의 미래 가치가 되고 이 미래 가치를 다시 할인율 10% 1 더하기 할인율로 나눠주면 1.1로 나눠주면 이 불확실할 때의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6.8억이 따라서 이 정보의 가치는 성공했을 때의 현재 가치 8억에서 불확실할 때 현재 가치 6.8억 빼서 1.2억이 정보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하는데 개발 예정지 인근 B 토지가 2년 후에 개발 가능성이 50%, 개발 안 됐을 때도 50%겠죠. 자, 개발되면은 가격이 6억 500만 원, 안 되면 3억 25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요구 수익률은 역시 계산하기 좋게 10%일 때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자, 말만 달라졌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확실시의 현재 가치 빼기 불확실시의 현재 가치고 확실시의 현재 가치는 성공했을 때 복합 쇼핑몰 개발이 되면 요걸 이번에는 1.1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년 후니까
자 보세요. 1억을 10% 이자로 1년 넣어놨더니 1.1억이 됐고 다시 1년 더 10% 이율로 넣어놓으면 1.1 곱하기 1.1이니까 1.21이 되겠죠. 자 1.2를 현재 가치로 이렇게 거꾸로 두 번 환산하면 다시 1억이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 1.1 곱했고 다시 1.1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돌아올 때는 1.1로 한 번 나누고 다시 1.1로 한 번 더 나누면 되겠죠. 1.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나누기 1.1의 제곱 하면 5억이 나옵니다. 요게 확실시의 현재 가치고 불확실시의 현재 가치는 마찬가지로 개발 성공했을 때 미래 가치 6.05 곱하기 0.5 개발 실패했을 때 미래가치 3.025 곱하기 확률 0.5 해서 요걸 1.1 제곱으로 나눠주면 3.75억이 나온다. 요 두의 차를 구하면 1.25억이 나오죠. 요게 정보가치가 됩니다. 정보가치는 확실시 현재가치 마이너스 불확실시 현재가치다. 자 연수에 따라서 할인율에 1을 더해서 나눠준다는 거. 2년이면 제곱, 3년이면 세제곱이겠죠. 자 푸는 방법 정확히 숙지하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입지 이론. 여러가지 주거, 상업, 공업에 대한 입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장 외울 것도 많고 계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주장한 사람과 그 이론의 특징을 매칭시켜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입지 이론,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문제죠. 상업 입지 이론이 있고 공업 입지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주거 입지 이론도 있고요. 자, 먼저 입지란 특정 경제 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 공간을 의미하며 정적인 개념이다. 자, 바꿔 나올 수 있는 것은 정적인 개념을 동적인 개념으로 바꿔 나올 수 있겠죠.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죠. 입지는 도시 공간 구조, 생산 자원의 지역 간 이동, 토지 이용 변화 등을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되고요. 도시 공간 구조, 생산 자원의 지역 간 이동, 토지 이용 변화 이를 설명하는데 입지가 자주 활용되고, 입지 선정이란 개념은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로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 입지 자체는 정적인 단어지만 입지 선정은 동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입지 선정은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죠. 그리고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 절대적 위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자, 틀린 거 없습니다. 부동산 입지 선정은 경제적 상대적 위치와 물리적 절대적 위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먼저 상권 입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상권이란 것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 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있겠죠. 공간의 개념이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자,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 규모가 커집니다. 상권이란 뜻이 점포의 매출이나 서비스가 미치는 범위를 뜻하니까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것은 구입 빈도가 아주 빈번하죠. 따라서 한 점포마다의 상권 규모가 아주 작고 구입 빈도가 낮은 제품, 보통 선매품이나 전문품, 카메라나 컴퓨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점포 규모와 상권이 큽니다. 자, 최소 요구치라는 말은 특정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말해요. 고객 최소 요구치, 수요 최소 요구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최소 요구치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 수 또는 수요 수준을 말한다. 자, 피터시의 공간 균배 원리란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상호 간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공간 균배 원리다. 자, 요 이론은 운송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탄력성이 낮으면 집심, 크면 분산 입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건 요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을 말해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아래쪽이 수요량이 되겠고 이쪽이 운송비 혹은 교통비가 되고요. 이 수요의 탄력성이 낮다. 원래 수요 곡선에서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래프가 서게 되겠죠. 요 말은 교통비가 어떻든 간에 수요량이 별로 줄지 않는다. 별로 변하지 않는다. 수요자가 교통비, 운송비에 대해서 덜 민감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포들이 집심되어 있으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알아서 소비자들이 교통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찾아오게 되는 상권이 형성되고요. 만약에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라면 교통비에 따라서 수요량이 확확 바뀌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교통비에 민감하기 때문에 점포들이 수요자를 찾아가야 된다. 소비자들 동네로 이렇게 분산해서 입지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상호 간에 결국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그런 이론이고 수요의 탄력성이 낮으면 집심, 크면 분산 입지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십니다. 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 통행거리 또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까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기요나 배민 보면 배송 가능한 지역이 있죠. 요건 공급자 입장에서 배송 가능한 지역이 있듯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고객이 기꺼이 어떤 중심지로 갈 때 최대로 통행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자, 부동산은 입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쉬운 질문이고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모여있는 경향이 있다. 자, 아닙니다. 가구점, 공구상이 오히려 모여있는 집재성 점포고요. 잡화점이나 세탁소는 아까 봤던 재화의 도달거리가 좀 좁겠죠? 소비자 가까이에 산재에서 입지합니다. 산재성 점포다. 가구거리, 공구거리, 집재성 점포.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예요. 상품에 따라서 생필품점,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슈퍼마켓 등이 생필품점이고요. 선매품점은 여러 상점끼리 비교 구매 가능한 모여있는 집재성 점포가 주로 선매품점들이 띄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전문품점은 구매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나 기호에 따라 상품을 취급하는 게 전문품점이다. 골프용품점 같은 게 전문품점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집심성 점포라는 것은 백화점, 도매점, 화장품 가게 등과 같이 대우주의 중심지에 위치한
위치해야 유리한 가게가 집심성 점포예요. 아까 선매품점은 집재성 점포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집재성 점포는 중심 업무지구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하면 틀립니다. 자기들끼리 비교 구매 가능하도록 모여있는 거지 무조건 중심 업무지구 등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하면 틀리고 요건 집심성 점포의 입지를 설명한 겁니다. 중심 업무지구 도심에 위치하기 좋은 것은 집심성 점포고 집재성 점포는 선매품점과 같이 여러 상점끼리 비교 구매 가능한 게 집재성 점포다. 자, 어떤 토지의 입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노력으로 쉽게 입지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입지 조건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나온다. 자, 다음은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확률 모형은 확률과 관계된 거겠죠? 소매지역 이론이라고도 하고 소비자의 개성이나 구매 형태, 구매 습관에 중점을 둔 미시적 이론, 거시적 아니고 미시적 이론으로 대규모 쇼핑센터 등장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합합니다. 거시적 이론 아니고 미시적 이론이고 소매지역 이론으로도 부른다. 어디에 중점을 뒀다? 소비자의 개성, 구매 형태, 구매 습관에 중점을 둔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의 확률 모형 등 이런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뭐에 대해 결정된다?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 요 세 개 외웁니다. 경쟁 점포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따라 소비자가 이용할 확률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확률 이론을 통해서 특정 매장에 뭘 구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도 나오겠죠? 자,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소비자의 다목적 구매 패턴을 반영해서 결정론적 접근보다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이론 이름이 확률 모형이니까 당연히 결정론적보다는 확률론적 접근을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뭐를 반영했다? 소비자의 다목적 구매 패턴. 이러한 허프의 확률 모델에 따르면 이게 중요하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상점이라면 면적이 큰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확률이 더 높고 크기가 똑같다면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확률이 더 높다. 만약에 면적과 거리가 모두 같은 상점이라면 거리 위에 마찰이 적은 곳에서 구입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소비자의 만족도의 크기, 매장이 크면 만족도가 높겠죠. 만족도의 크기가 높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마찰이 적을수록 구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의 만족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만족도의 크기란 말은 매장의 흡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매장이 너무 쾌적하고 넓기도 넓고 거리도 가깝더라. 이러한 매장의 흡인력은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면적, 거리, 마찰이 크냐 작냐 요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면적, 크기가 분자로 가고 분모에는 거리의 마찰 계수 승이에요. 거리의 마찰 계수 승. 요런 공식으로 뭘 구할 수 있다? 만족도, 매장의 흡인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면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마트가 있을 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B마트의 이용객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는 2고 도시 인구의 60%가 마트를 이용한다. 자, C도시 인구 30만 명이 있고 A마트 면적이 5,000제곱미터, C도시에서 10km 떨어져 있고요. B마트는 면적 2만 제곱미터에 도시로부터 20km 떨어져 있다. 자, 이렇게 두 개 마트가 주어져 있고 어느 한 마트의 이용객수를 구하라. 요 말은 어느 마트가 더 흡인력이 있는지 만족도, 흡인력을 구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구해서 요 인구 중에 마트 이용하는 인구 60%에서 각각 할당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용객수를 구하면 되는데 자, 먼저 상점의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매장 전체 흡인력분의 해당 상점의 흡인력 하면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B마트 각각 흡인력을 구하면 됩니다. B마트의 흡인력 먼저 구해보면 흡인력은 뭐에 비례한다고 했죠?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계수 승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B마트의 크기는 2만 제곱미터고 거리는 20km에 마찰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요거 구해주면 400분의 2만 50이 나오고요. 자, A마트의 흡인력은 크기가 5,000제곱미터 나누기 10km의 제곱 이렇게 하면 요것도 50 나오네요. 따라서 B상점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매장 흡인력분의 B마트 흡인력이니까 100분의 50에서 2분의 1이 나오죠. 시장 점유율은 50%라는 계산이 나오고 C도시 인구가 30만인데 이 중에 60%만 마트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0.6 곱하면 18만 명이 마트 이용하죠. 18만 명 중에 50%, 9만 명이 바로 B마트 이용객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이렇게 아래에 써놨고요. 자세히 보실 분은 화면 정지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마트 이용객수 구하는 문제 역시 흡인력을 구해서 전체분의 그 마트 흡인력해서 시장 점유율을 구하고 전체 도시 인구 중에 마트 이용객수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B마트 이용객수를 구하면 된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게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가끔 가다가 요게 10km, 20km 거리를 시간거리라고 바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거리라고 바꿔 나오고 분으로 주어질 때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그냥 거리든 시간거리든 분모에다가 시간거리 넣고 마찰 계수 승 해주면 된다. 위에는 면적이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흡인력이 나오죠. 흡인력이 나오고 요 비율대로 해서 시장 점유율, 마트 이용객수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마트 이용객수까지 구한 다음에 인당 소비액을 주고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28회 기출인데 자, 어려운 거 없죠? 인당 소비액이 30만원이면 이용객수에다가 인당 소비액 곱하면은 추정 매출액이 나옵니다. 매출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비한 금액 다 모은 거니까 인당 소비액을 마트 이용객수에 곱하면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확률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상업 입지 이론, 대표적으로 세 가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넬슨의 소매 입지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의 중심 상권이 그 사이 어떤 지역에 미치는 상권 흡입력,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상권 흡입력의 크기에 대한 법칙이다. 자, 요건 A, B 두 도시에 그 중심 상권이 있다면 그 두 도시의 중심 상권이 이 중간에 어떤 지역에 미치는 상권 흡입력의 크기에 대한 법칙이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누가 주장했다? 레일리.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A, B 두 중심지의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에 미치는 상권 흡입력이 비례하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A 지역의 인구 규모가 훨씬 크다. 그랬을 때는 그 도시 규모에 비례해서 A 쪽으로 더 끌리게 되겠고, 거리로만 봤을 때는 B 도시까지의 거리가 훨씬 가깝다. 그랬을 때는 B 도시에 끌리게 되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흡입력이 커진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상권 흡입력이 영향을 미친다. 요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도시 인구 규모에 비례하고 분자로 가겠죠.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뭐가? 상권의 흡입력.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해서 두 도시 간의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에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영향력이 같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A, B 도시에 영향력이 똑같이 미치는 지점은 어디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했을 때 이렇게 그 정확한 지점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다. 분기라는 말이 나누는 거죠. 두 도시 간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경계점을 구한다. 분기점 모형, 컨버스가 구한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권의 경계점은 규모와 인구가 적은 쪽에 인접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 곳은 영향력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상권의 경계점은 규모와 인구가 적은 쪽에 인접해서 결정됩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자,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매출액을 확보하려면 어떤 장소에 위치해야 되는가? 그 소매점, 특정 점포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이를 8가지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 자, 그래서 아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얘기했듯이 인당 소비액이 30만 원이다.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했을 때 흡입력을 이용해서 이용객수를 구하고요. 이용객수 곱하기 인당 소비액 하면 추정 매출액을 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따라서 흡입력은 만족도라고 바꿔 나올 수도 있고요. 점포의 규모, 상권의 규모 나누기 거리의 마찰계수 승이다. 자, 암기 팁은 흡입력은 규 퍼 거마승, 규 퍼 거마승으로 외웁니다. 규모 퍼 거리 마찰계수 승이다. 거마승, 규 퍼 거마승. 자, 이건 허프 확률 모형 복습이었고요. 자, 상업 입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을 때 또 하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거시적 중심지 이론으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공간적 중심지의 규모에 따라서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기능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며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보인다는 것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단일 중심지일 경우에는 원형으로 나타나고 다수 중심지일 경우에는 육각형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요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은 요 정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고요.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와의 관계. 요거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될 수 있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으면 중심지가 되지 못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나눠져서 고차에는 대형 할인점, 중차에는 대형 마트, 저차에는 작은 슈퍼마켓, 뭐 이런 식으로 고차로 갈수록 기능이 더욱 복잡 다양해진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단일 중심지일 경우에는 원형으로 중심지가 나타나지만 이 원형들이 모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이 서비스나 재화가 도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다수 중심지가 있을 때 육각형 형태로 사각지 없이 결합한 구조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인접해 있는 경우 잘 설명해 준다? 아닙니다. 유사 상품 취급하는 점포들이 도심에 각각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설명에 한계가 있는 것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요거까지. 자, 다음은 공업 입지론 살펴볼게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배버니까 비용, BBB,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연결시키시고요.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한 경우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수송비가 최소로 드는 지점에서 공업 입지가 결정된다는 이론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고 기업의 입지 요인은 수송비와 인건비, 직접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최적 입지점이다. 자, 이런 내용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자, 구성이 뭘로 되냐? 기업 입지 요인이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수송비가 최소로 드는 지점, 여기서 입지가 결정된다. 수송비라고 하면 원료 수송비가 있고 완제품 수송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원료 수송비다 하면 원료 지수로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중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입지 중량은 제품 중량분의 원료 중량 더하기 제품 중량,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나누면 1이 되니까 요 원료 지수 더하기 1이 요 입지 중량이 된다. 이런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뒤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요 배번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한다 했다.
자, 요건 틀린 얘기예요. 강요소가 최소되는 지점이 아니라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수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여기서 공업 입지가 결정된다. 자, 그리고 등비용선이라고 하면 같을 등자죠.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선이라고 말합니다. 등비용선이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공업 입지 이론은 어떤 산업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생산과 판매에 유리한가를 다루는 이론이고요. 여기서 원료 지수라는 것은 제품 무게 중에 국지 원료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료 지수고, 입지 중량이라는 말은 제품 무게에 원료 무게뿐만 아니라 제품 무게까지 더해서 그 비율을 나타낸 게 입지 중량입니다. 결국 입지 중량은 이렇게 나눠서 1이 되니까 원료 지수 더하기 1이다. 요 정의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말로 풀어서 보기로 어떻게 나오냐? 보편적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중량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 자, 원료에는 어디서나 구하기 쉬운 보편 원료가 있고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국지 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나 가공을 했더니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재료보다 중량이 증가했다. 무거워졌다는 거죠. 완제품이 무거워졌다면 시장에 가까운 시장 지향형 입지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장이 시장과 가까이 입지해야 된다. 자, 하지만 이 원료 지수 산정을 할 때는 보편 원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국지 원료 무게의 비중을 원료 지수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보편 원료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요 국지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더 많이 나갈 경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즉 중량 감소 산업을 얘기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죠? 뭐 원료를 캔에서 가공하는 것, 즉 제당이나 재련 공장이나 시멘트 공장 같은 그런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에 해당합니다.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국지 원료 산지에서 공장 입지하는 경우가 많겠죠. 원료 지향형 입지다. 자, 그리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 제품 무게가 원료 무게보다 크다는 거죠. 즉 중량 증가 산업은 완제품이 됐을 때 더 무거워서 운송비가 많이 나가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가 적합하고요. 음료 공장이나 맥주 공장 이런 건 시장 지향형 입지,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이나 원료의 부패 변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도 시장 지향형 입지가 적합하다. 자,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산업이 아니라 여긴 보편 원료라고 돼야 되겠죠. 보편 원료 사용하는 산업이나 부패 변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 특히 제빵 산업 이런 것들은 시장 지향형 입지가 적합해요. 제품 중량 증가 산업, 음료나 맥주 산업, 보편 원료 사용하는 산업, 원료의 부패나 변질 가능성이 높다. 제빵 공장이다. 시장 지향형 입지. 그 다음에 원료 지수가 1이거나 입지 중량이 2인 산업. 똑같은 말이죠. 원료 지수에 1을 더한 게 입지 중량이니까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어디에나 위치해도 상관없는 자유 입지형입니다. 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거나 원료 무게가 큰 거죠.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 같은 말이고, 원재료 수송비 부담이 큰 시멘트, 재련, 제당 공업 등 이런 것들 원료 지향형 입지. 아까 말씀드렸고, 수송비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 직접 지향형입니다. 수송비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은 직접이겠죠. 직접 지향형 입지다. 그 다음에 총 생산비 중에 노동비의 비중이 크고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야 되는 산업 노동 지향형 입지. 신발이나 의류 산업이 해당해요. 노동비 비중 크고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야 된다. 노동 지향형 입지. 자, 그 다음에 레슈는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최대 수요 이론은 생산비 최소화로 이윤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비판하면서 생산비나 수송비가 아니라 이 최대 수요를 구하는 관점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지점, 즉 최대 수요를 구할 수 있는 지점이 이 공장 입지의 최적의 입지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레슈 최대 수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에요. 시장 확대 가능성, 이런 용어 키워드로 딱딱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핵심은 시장으로부터 거리와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당연하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수요량이 줄어든다. 반비례 관계다. 자, 이 공장 입지론에서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시장 부근에 입지해야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요게 틀렸습니다. 무조건 높은 가격에 판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살 사람이 없는데 뭐. 따라서 공장이 시장 부근에 입지하면 수요량이 받쳐주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요게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레슈의 공업 입지 이론에서는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이동할수록 소비자 지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자, 아니죠. 레슈는 되도록이면은 시장으로부터 가까워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즉 중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외곽으로 이동할수록 수송비로 인해서 재화 가격이 상승하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재화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레슈의 공업입지 이론, 최대 수요 이론은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그래야 수요량이 많아져서 낮은 가격에 판매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레슈가 주장했던 최대 수요 이론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생겨서 바닥 가로축이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되고요. 세로축이 수요량, 이렇게 돼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런 수요 원추형 모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닥은 시장의 범위고 높이, 수직선은 수요량이다. 요거까지 기억해 두십니다. 높이가 가격이다 하면 X 하셔야 된다. 바닥은 시장의 범위, 중심지에서의 거리, 높이, 수직선은 수요량을 나타낸다. 수요 원추형, 누가 주장했다?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진 가격을 수요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요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수요량이 증가한다 하면 X 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로 도시공간 구조 이론인데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아재들, 버제스와 호이트가 있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알아볼게요. 튀네는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해서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런 말도 설명으로 나오니까 누구의 무슨 이론이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발전시켰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단 이런 내용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내부가 도매, 경공업지구 그리고 유사한 소득계층의 주택지구가 부채꼴 모양, 쐐기 모양의 선형으로 형성된다는 이론으로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도시 내부에서 주로 주거 공간, 주택 입지에 대한 내용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소득계층별로 부채꼴 쐐기 모양의 선형으로 형성되고 주택 가격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한다. 자, 31의 기출문제 한번 보면요. 다음 입지와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삼정 구매를 설명 시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비공간 요인인 효용도 고려하였다. 자,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 생각나셔야죠. 두 도시 간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 경계점을 구하는 내용이고 상권 경계점이 규모와 인구가 적은 쪽에 인접해서 결정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같은 공간 요인, 비공간 요인인 효용 고려했다. 요건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이렇게 연결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사람 이름도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비도심 사이 도로와 고지대,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자, 이건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입니다. 호이트는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지 형성되는 요인을 설명했어요.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도심 지역과 주요 간선도의 근접성에 따라서 형성된다. 호이트 선형 이론이고요. 자,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자, 넬슨은 뭐죠? 소매 입지론.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한 8가지 입지 선정 원칙.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알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함에 있어 입찰지대 개념을 적용했다. 요것도 맞아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자, 따라서 A와 B는 틀렸고 C, D만 맞네요.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 비공간 요인, 효용도 고려했다. 허프고요. 컨버스 아니다. 호이트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의 간선도로 근접성에 따른 주거지 형성 요인을 설명했다. 자, 요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중심 도시도 하나이지만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 설명 맞고요. 부채꼴 모양, 교통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레슈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보았다. 맞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곳에 기업이 입지해야 된다. 수요 측면이 중요하다 봤고요. 따라서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이익은 최대로 할 수 있다. 요거까지. 그리고 튀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의 작물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다. 이것도 맞습니다. 입 튀어나온 튀네는 고립국 이론을 전제로 했죠. 작물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 B, C 모두 옳네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도시활동 중에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맥킨지가 처음 주장하고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했다. 자,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다핵심 이론은 도시가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그 핵심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주변으로 점점 확대되면서 발전한다는 이론인데요. 이름만 외우고 있어도 바로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죠. 맥킨지가 처음 주장하고 해리스와 울만. 사람이 3명이나 등장하네요. 맥킨지, 해리스, 마지막에 울만. 맥킨지는 치킨 먹겠다 그러고 해리스는 안 먹겠다 그러고 울만은 울면 먹겠다 그러고 자, 전부 다 다른 도시 가서 먹어라. 다핵심 이론. 말도 안 되지만 잘 이어집니다. 자, 다핵심 이론은 유사 도시 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도시 활동 중에 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고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도시 성장에서 같은 토지 내에 여러 개의 핵이 분산되어 존재한다. 다핵심 이론입니다. 치킨 먹고 싶은 맥킨지, 해리스와 울면 먹자. 다핵심 이론. 자, 마지막으로 지대 이론인데요. 여기서 역시 사람 이름, 누가 주장했다, 무슨 이론인지 그 내용과 특징을 매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완벽히 이론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키워드 중심으로 이게 어떤 사람이 주장한 어떤 이론인지만 간략하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먼저 차액지대설, 리카도가 주장했는데요. 차리차리 리카도, 차액지대설은 리카도다. 차리차리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요 지대라는 것이 임대료라고 했죠. 땅을 빌렸을 때 내는 사용료인데요. 요 지대가 왜 생기냐? 농업시대라고 가정했을 때 이 토지마다 생산성의 차이가 있고 비옥한 땅이냐 척박한 땅이냐 물을 잘 끌어들일 수 있냐 그런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차액지대설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토지 비옥도,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차등적 지대가 발생한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전제된다. 차액지대설입니다. 인구 증가가 있고 곡물 수요가 증가가 있을 때 토지 수요가 증가 시 아주 비옥한 토양인 우등지가 있을 거고 좀 척박한 토양인 열등지가 있겠죠. 요 둘 사이에 수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 차액지대, 즉 생산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액지대설은 토지의 위치를 경시하고 비옥도의 차이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최열등지,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등지가 있고 열등지로 갈수록 수확량이 체감하니까 이 최열등지로 가면 지대가 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토지가 아무리 척박해도 농사용이 아니라면 또 다른 용도로는 아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시대의 이 토지의 비옥도 차이에만 집중해서 한계지,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차리차리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고요. 입 튀어나온 튀넨이 주장한 입지교차지대설, 아까 고립국 이론도 튀넨이었습니다. 자, 입지교차지대설은 지대 차이는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교통비 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런 주장이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이에요. 따라서 지대는 수송비 절약분, 얼마나 수송비,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느냐가 토지 임대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리카도보다는 위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절대지대설은 사회주의 창시자죠. 칼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을 주장했는데요. 절대 막스 이렇게 암기하고요. 자, 자본주의로서 토지를 사유화하면 생산력과는 상관없이 아무리 열등지라도 이 지주들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지대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지주들은 무상으로 토지를 안 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다. 이런 내용이죠. 절대지대설, 생산력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등지라도 지주들은 지대를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한다. 맞고요.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팔아도 지대를 낼 만한 그런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자, 아니죠. 차액지대설에서는 이 지대라는 것은 가격에서 생산비를 제하고 얼마라도 남았을 때 주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 잉여라고 봤다. 자,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자, 요 내용은 입찰지대이론, 입찰지대곡선 이렇게 나오는 알론소가 주장한 겁니다. 입 나왔다고 해서 입튀, 튀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지교차지대이론, 그게 튀논이고요. 입찰지대설, 입찰에서 지대가 결정된다 하는 것은 알론소입니다. 입찰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알론소예요. 자, 칼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라고 했죠. 오른복이고,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인 한계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아니죠. 한계지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28회 때 기출됐던 문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토지의 질적 차이, 비옥도의 차이, 리카도가 주장한 차리차리 차액지대설의 설명 맞습니다. 자,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준지대. 마샬이 주장한 거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토지에 붙는 지대랑 비슷하다고 준지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준지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샬, 준지대. 자, 기억, 니언은 맞아요. 자, 디귿. 튀넨은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자, 아니죠. 튀넨은 입지교차지대설에서 수송비 절반분이 지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자, 요게 튀넨에 대한 얘기죠.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이고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 자체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최열등지에서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요 두 개네요. 자, 한 문제 더 보면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으로 원인으로 보았다. 맞죠?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자, 위치지대설 요것도 튀넨이 주장한 건데요.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하는 거 맞습니다. 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요인이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고요.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누구죠? 알론소라고 했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이용은 최고의 지대 지불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된다. 입찰지대곡선 나중에 나옵니다. 요것도 맞다. 자, 5번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요게 틀렸네요. 차액지대설 차리차리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비가 아니라 경제적 잉여로 판단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자, 마지막으로 입찰지대곡선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입지경쟁의 결과 공간 이용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도심 가까이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주거용 부동산, 그 다음에 더 외곽에 공업용 부동산 순으로 이용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Y축이 지대고 X축이 거리라고 했을 때 중간에 도심이 있겠죠.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자, 요 점선 안에 상업지가 형성되고 지대도 높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외곽에 요 지역에는 주거용 부동산이 형성되고 최외곽에는 공업용 부동산이 형성된다. 이렇게 도심과의 거리에 따라서 입지 경쟁의 결과 공간 이용이 산업별로 상업, 주거, 공업 순으로 형성된다는 게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자, 지대 지불 의사가 높은 순으로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한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이 가장 비싼 지대를 낼 수 있으니까 상업용으로 그 다음에 주거용, 공업용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자, 요걸 요렇게 더 부드럽게 지대 곡선을 그리면 좌측 하방으로 볼록한 요런 반비례 곡선이 나오겠죠. 요게 입찰 지대 곡선이다. 자, 지문들을 살펴보면 입찰 지대는 단순 면적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자, 맞습니다. 단위 면적의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요 각 지점들이 형성하는 것은 무조건 도심에서 가까우면 좋겠지만 도심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도 지대 지불 의사가 가장 높은 지점, 그 지점에서 초과 이윤이 0이 되더라도 그 지점을 마지노선으로 입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외곽으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자, 맞죠? 거리가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집니다. 그 말은 주거용, 공업용으로 갈수록 도심과의 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거나 거리가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른 쪽. 가파른 쪽은 상업용이죠. 그런데 공업용 부동산이라고 했네요. 벌써 틀렸고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한다. 자, 요건 입찰 지대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은 어디가 가파른지 이렇게 도심으로부터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 요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울기가 완만한 공업용 부동산은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입지한다. 요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면 기울기가 가파른 상업용 부동산은 도심으로부터 가까이 입지한다. 요렇게 되거나 토지 이용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외곽에 입지하고 토지 이용량이 적은 업종일수록 도심 인근에 입지한다. 맞죠? 자, 입찰 지대 곡선을 보면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얘기가 면적이 넓어도 임대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토지 이용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외곽에 입지하고 토지 이용량이 적은 업종일수록 단위 면적당 임대료가 높은 도심 인근에 입지하게 됩니다. 자, 단일 도심의 도시에서는 상업용 토지가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데 이는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단위 수송비가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생산물의 단위당 수송비가 클수록 토지 이용량이 적은 업종일수록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겠죠. 상업용 토지가 바로 단위당 수송비 크고 토지 이용량은 적은 업종이 입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입찰 지대 곡선은 원점을 향해 볼록한 우하향하는 곡선을 띈다. 자, 이렇게 우하향하는데 이게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면 이런 반비례 곡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토지 이용량을 생산물의 단위당 한개 운송비로 나눈 값이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X축이 거리, Y축이 지대였죠. 따라서 기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지대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바꿔서 나타내면 한개 수송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수송비는 많이 들고 토지 사용량은 적다는 얘기니까 이쪽 상업용 토지가 되고요.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는 수송비는 작아지고 토지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도심으로부터 먼 외곽의 공업용 입지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부동산 시장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